오늘은 임플란트 재치료 케이스를 리뷰해 보겠습니다. 제 카페에 들어오셔서 여기 보이시는 임플란트 재치료 케이스입니다. 환자분은 임플란트 주의염으로 내원하신 분이고,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임플란트 재식립한 케이스입니다. 임플란트 주의염이라는 것은 임플란트 표면에 세균들이 침착되어 임플란트 표면이 오염돼서 그 주위 임플란트 주위에 있는 치조골에 염증이 발생되며 그 결과 치조골이 없어지는 치주질환, 임플란트에 발생되는 치주질환 같은 질환입니다. 치아에서는 치주질환이라고 하고 임플란트에서는 임플란트 주위염이라고 합니다. 주된 증상은 통증은 거의 없습니다. 단지 잇몸이 붓고 치솔질할 때 피가 나고 잇몸에서 고름이 나오고 악취가 나는 증상이 있으며, 임플란트 끝까지 치조골이 없어졌을 때 비로소 통증이 생기는데, 그 이유는 임플란트 흔들리기 때문에 통증이 발생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임플란트 주위염이 초기에는 전혀 증상이 없는 게 특징입니다. 임플란트 주위염은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발치를 하고 재식립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치주과 전문의들은 임플란트 주위염을 치료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치료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 고령이나 그 정도가 심하게 진행되지 않는 경우에서는 유지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임플란트 주위염이 발생되면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경우는 빨리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 재식립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임플란트 주위염 때문에 치조골이 계속 없어지고, 그로 인하여 임플란트 재식립이 불가능한 상태 된다면 어떤 치료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므로, 조금이라도 치조골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임플란트 재식립하는 게 유일한 기회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5번, 26번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겨서 임플란트 픽처가 노출이 되어 있고, 하얗게 보이는 게 상악동 바닥이고 노란 선이 치조골선인데, 원칙적으로는 치조골이 임플란트를 다 덮고 있는 요 정도의 치조골이 위치해야 하지만, 임플란트 주위염에 의해서 치조골이 없어짐으로써 치조골 자체가 많이 없어진 걸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치조골이 내려감에 따라 잇몸 살도 올라갔기 때문에 눈으로 임플란트 표면이 보이는 것입니다. 임플란트를 발치를 하고 났을 때 가장 문제는 상악동 거상술을 할 수가 있느냐가 가장 관건인데, 그 이유는 임플란트를 발치하는 순간 상악동 거상술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상악동 거상술이라는 것은 상악동 바닥을 덮고 있는 얇은 점막, 슈나이데리언 멤브레인이라는 게 있는데, 그 막을 들어 올리고 그 사이에다가 치족을 이식하는 것이 상악동 거상술입니다. 하지만 이 상악동 막이 찢어지거나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그 막을 들어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이에 치조골을 이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삶은 달걀 내부에 얇은 막이 있듯이 그 막을 들어 올리고 껍질과 그 막 사이에 치조골을 이식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막이 찢어지면 그 사이에 치, 치조골 이식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임플란트를 발치하는 순간 치조골을 이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된다면 무엇을 해야 되냐면 발치와 보존술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발치와 보존술이란 치아를 발치하고 그 이에 치조골 이식을 하든지 임플란트를 발치하고 그 빈 공간에 골 이식제를 이식하는 방법으로서 많은 치과에서 많은 종합병원에서도 많이 하는 골 이식제를 하고 발치와 보존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발치와 보존술은 이용하는 재료에 따라서 그 결과를 저는 다르게 보는데 일반적으로 쓰는 골 이식제, 그러니까 제품화되어 있는 골 이식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며 반면에 저희가 사용하는 것은 PRF, 환자분의 혈액에서 체열한 혈액을 원심 분리하여 그 일정에 있는 부분을 추출한 다음에 그 부분을 그를 발치와 보존술에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 차이는 뭐냐면 골 이식제라는 것은 대부분 상품화되어 있는 제품으로서 이 제품은 거의 생명력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골 재생 능력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빈 공간에 뼈가루를 채워 넣고 혈액이 그 안으로 들어온 다음 그 혈액에 의해서 골이 형성되는 그런 메커니즘이고, 그러므로 이 경우 보통 발치와 보존술을 한 경우 임플란트는 3 내지 4개월 후에 임플란트를 보통 식립하고, 식립 후에도 4 내지 6개월을 기다리는 다음 보철 치료를 진행합니다. 결국 임플란트 치료 기간이 한 7개월에서 10개월 이상 걸리는 치료가 되지만 PRF를 이용한 발치와 보존술은 그 PRF 자체가 혈액에서 채취한 콜라겐이 많이 들어있는 피브린이기 때문에 그건 콜라겐 덩어리입니다. 이 부분은 콜라겐뿐만 아니라 세포도 있기 때문에 골 재생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서는 치조골 이식, 상악동 거상술, 발치와 보존술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발치와 보존술의 PRF를 사용함으로써 골 재생력을 탁월하게 효과를 보도록 하고, 일반적으로 발치와 보존술을 시행한 후 저희 병원에서는 1 내지 2개월에 임플란트 식립하고, 임플란트 식립한 후 2, 3개월에 임플란트 보철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최단 기간 했을 때 3에서 3개월이 걸리고 조금 길어봐야 5개월 정도의 치료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볼 이식제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PRF를 사용하는 경우가 훨씬 더 치료 기간이 짧아지며 그 결과 또한 훨씬 좋습니다. 그 이유는 치조골 이식제를 이식하고 나서 임플란트를 식립할 경우 그 뼈가루들은 쉽게 말하면 이렇게 음 흩어지게 됩니다. 왜냐면 그 임플란트 식립할 때 구멍을 뚫는 순간 그 뼈들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뼈가루들이 다 없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다시 또 뼈 이식을 해야 될 정도의 그 자체가 뼈가 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골 이식제를 사용하는 발치와 보존술은 저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상악동막이 뚫렸을 경우 골 이식제를 사용할 수 없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악동막이 뚫려 있기 때문에 그 사이로 골 이식제를 집어넣으면 상악동 내부로 골 이식제가 들어가고 그것은 염증 반응을 일으키며 그 결과는 상악동염 그리고 축농증이라고 불리는 그런 염증 상태로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므로 저희 병원에서는 PRF를 이용하여 상악동이 뚫리더라도 발치와 보존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악동막이 뚫린 경우에는 이 상악동막이 재생되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발치와 보존술을 한 경우 1 내지 2개월에 임플란트를 식립하지만 상악동막이 찢어졌을 경우는 6개월 정도의 회복 기간이 필요하고 그 이후에 임플란트 식립을 해야 합니다.
현재 상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치료 전 상태입니다. 임플란트가 다 노출되어 있고, 옆에서 보시면 교합벽면이 불규칙하게 되어 있으며 클래스 3 오클루전이고 앞니 반대 교합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니 반대 교합이 있을 경우에 어금니를 정상 교합으로 만드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 정면에서 봤을 때도 우측에 비해서 좌측이 임플란트 식립이 되어 있지만 이쪽 부분이 함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거는 임플란트 식립하기 전부터 아마 함몰이 있었던 걸로 보이고, 또한 위에서 보시면 24번 위치에도 심각하게 함몰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위치에 임플란트 식립하는 게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임플란트 발치를 하게 돼도 치조골의 추가적인 흡수는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 식립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더욱 클래스 3이기 때문에 상악이 하악보다 좁기 때문에 상악이 하악보다는 좁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임플란트 식립할 경우 어렵습니다. 상악이 좁다는 것은 임플란트의 방향이 밖으로 기울어질 수 있는 확률이 높고, 치조골의 흡수에 의해서 더 치조골은 안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더더욱 기울기가 기울어지며, 이렇게 되었을 경우 교합을 맞추는 거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시야는 어느 정도 수직적인 힘을 받는 게 더 좋지만, 이런 경우에 너무 기울어져 있으면 교합력을 받았을 때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많이 기울이는 것보다 수직적인 위치에 가깝게 식립해야지만 현재 상태는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5번 위치를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위해서는 발치 후의 모습이고, 지금 현재 상태는 이 부분이 함몰되어 있기 때문에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 부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음, 이렇게 보시면 23번, 27번이고 이 공간에 치아를 지금 24번, 25번, 26번 3개를 넣어야 되지만 공간이 그렇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3개를 심기에는. 또한 24번 위치에 임플란트를 심기에는 밑에 쪽에 함몰되어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 식립하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이 위치에 심어야 되지만 바깥쪽에 치조골이 없고, 또한 이쪽도 치조골이 없고 함몰되어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 위치를 상악의 구개척으로 이동시켜야 될 상황입니다.
정면에서 보셔도 임플란트의 기울기가 많이 기울어질 거로 판단되고, 만약에 이 위치에 24번이라고 하지만 지금은 제 생각에 3개를 심는 게 어렵기 때문에 일단 2개만 심기로 하였고, 24번이 아니라 25번에 소고치를 만들고 26번을 대구치로 만들고 27번을 대구치로 하여 교합을 형성하기로 하였습니다. 25번 위치에 보시면 이쪽 함몰 때문에 임플란트 방향이 많이 기울어질 걸 보인 걸 확인되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25번 위치에는 리치 스플릿 테크닉으로서 임플란트 수술하여 많이 기울어진 상태를 조금 더 수직적인 위치로 식립하기 위해서 리치 스플릿 테크닉을 사용하였고, 26번 위치에는 남아있는 치조골 자체가 2mm밖에 없기 때문에 상악동 거상술을 이용하여 수직적으로 치조골을 확보하는 치조골 이식 수술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상악동 거상술은 수평 접근법과 수직 접근법으로 나누는데, 수평 접근법은 일반적으로 5mm 이상의 상악동 거상술을 할 때 사용되는 방법으로 수루 통증이 매우 심하기 때문에 한번 해보신 분들은 다시는 안 하고 싶다는 수술이 상악동 거상술입니다. 하지만 수직 접근법은 3mm 이하의 상악동 거상술에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수루 통증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치과의사의 능력에 따라 결과가 많이 달라지고 5mm 이상의 상악동 거상술에서는 추천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저는 5mm 이상의 상악동 거상술에도 수직접근법을 사용함으로써 수루 통증을 최소화하고 환자들이 편안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5mm 이상 상악동 거상술을 하는 방법은 고난도의 수술 방법으로 거의 많은 치과의사들이 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결론적으로 25번, 26번 2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그건 교합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게 식립하기로 하였습니다. 그거는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5번 위치는 기울어진 임플란트의 방향보다는 약간 수직에 가깝진 않지만 기울어진 것보다 보상을 하기 위해서 리치 스플릿 테크닉을 이용함으로써 수술을 하여서 할 걸로 계획하였고, 이는 치주과 전문의, 대학 교수도 하기 어려운 수술입니다. 또한 26번 위치는 수직접근법의 상악동 거상술을 이용하여 임플란트를 식립하기로 하였고, 이 또한 치주과 전문의, 대학 교수들도 하기 어려운 수술입니다. 왜냐? 지금 8mm를 수직 접근법으로 상악동 거상술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치료 전에도 함몰되어 있지만 발치 후에도 더 심한 함몰이 보이고, 수직적인 함몰뿐만 아니라 수평적인 함몰이 동시에 관찰되며 하악에서는 불규칙한 교합 평면이 관찰됩니다. 먼저 25번, 26번 임플란트를 해서 임플란트 크라운을 제거한 결과 고름이 보이고, 발치했지만 예상대로 상악동망이 뚫려있는 찢어진 상태를 관찰할 수 있으며, 여기에 PRF를 이용하여 발치와 보존술을 진행을 하였고, 이로부터 6개월 후에 임플란트 식립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직적인 골 소실뿐만 아니라 수평적인 골 이식 때문에 25번의 위치가 굉장히 구개척으로 식립해야 하지만, 이를 보상하기 위해서 리치 스플릿 테크닉을 이용하여 정상적인 이상적인 위치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기로 하였고, 26번 위치는 리치 스플릿 테크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구개척으로 임플란트를 식립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적인 위치는 이 위치지만 25번은 리치 스플릿 테크닉으로 가능하고, 26번은 남아있는 치조골이 거의 없기 때문에 리치 스플릿 테크닉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악동 거상술만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적인 방향은 이 방향으로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게 수직적인 방향에 가깝지만 지금 현재 치조골 방향은 이 방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기울어지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25분 위치는 리치 스플릿 테크닉에서 협측 치조골을 협측으로 이동시킴으로써 치조골을 확장하고 임플란트를 보다 이상적인 위치에 식립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26번 위치는 리치 스플릿 테크닉을 사용할 수 있는 치조골의 폭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오로지 6mm의 수직적 관법으로 상악동 거상술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25번 리치 스플릿 테크닉으로 치조골을 확장하여 임플란트 식립하였고 26번 위치는 상악동 거상술을 진행하여 임플란트를 식립하였습니다. 임플란트 식립 후 치조골이 이식되어 있는 형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 2차 수술을 진행하기로 했는데 임플란트가 잇몸살이 얇기 때문에 비쳐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로 인해서 잇몸살을 이식하기 위해서 콜라겐 매트릭스를 이용하여 스테이티 그라프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조금은 잇몸살이 보강되었고 이 상태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진행하기로 하였고 먼저 화학의 불규칙한 교합평면을 크라운 재치료를 함으로써 규칙적인 교합평면, 이상적인 치아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36번) (37번) 크라운입니다. 커브 스피, 커브 윌슨 다 맞췄고 단지 38번은 사랑니이기 때문에 또한 치아가 약간 로테이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보상하기다 보는 규칙적인 악궁 형태를 맞추기 위해서 로테이션 되어 있는 치아를 교합 안정화 치료를 통해 치아의 모양을 다듬음으로써 규칙적인 악궁 형태를 만들고 규칙적인 교합 평면을 형성하였습니다. 디지털 엑소캐드를 이용한 디지털 교합 설계로 크라운을 디자인하였고 디지털 교합 설계로 디자인된 크라운을 장착하여 규칙적인 교합 평면과 규칙적인 악궁 형태를 형성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36번, 30번, 38번의 교합 평면에 맞춰서 25번, 26번, 27번 임플란트 크라운을 디자인하였습니다. 앞서 디지털 교합 설계로 디자인된 크라운을 장착한 모습이고 규칙적인 교합 평면이 형성되어 있고 악궁 형태도 규칙적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교합이 38번 반만 되었기 때문에 뒤쪽은 굳이 교합 안정화 치료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크라운 디자인을 보시면 클래스 3 교합이기 때문에 이 위치에 작은 어금니 24번, 25번, 26번 3개의 임플란트를 심었다면 24번 위치, 25번 위치는 대구치인 36번과 교합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불리한 조건이 됩니다. 그 이유는 36번은
교합면의 넓이가 36번과 36번 대구치의 넓이와 소구치의 넓이는 다릅니다. 만약에 소구치를 두 개를 심었다면 교합면이 차이가 오버젯도 문제가 생기고 오크잘 테이블 사이즈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교합에는 불리합니다. 그럴 바에야 25번을 심고 26번을 심음으로써 대구치 교합을 훨씬 더 많이 만드는 게 환자분에게 더 유리하기 때문에, 교합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임플란트 3개가 아닌 2개만 식립하고 보다 대구치 교합을 많이 만들음으로써 훨씬 더 교합을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악을 규칙적인 평면과 규칙적인 앞구르기 형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상악은 자연적으로 그 형태를 만들어질 수밖에 없으며, 상악 수직 접근법에 상악동 거상술을 진행하여 치조골이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치료 후 결과를 보시면 치료 전에 함몰뿐만 아니라 임플란트 주기염에 의해서 치조 함몰이 더 진행되었기 때문에 임플란트의 방향 자체가 많이 기울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어쩔 수 없는 방향입니다. 또한 25번을 리치 스플릿 테크닉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현재의 기울기가 아니라 이런 기울기를 가지기 때문에 임플란트는 불리한 조건이 됩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고난도의 리치 스플릿 테크닉을 사용해서라도 임플란트의 어떻게 보면 수명이나 임플란트의 안정성을 높이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대부분 치과의사들이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환자한테는 유리한 리치 스플릿 테크닉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대부분의 치과의사뿐만 아니라 대학 교수들도 리치 스플릿 테크닉을 잘 못하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 뿐입니다.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못하기 때문입니다. 상악의 규칙적인 교합 평면, 하악의 규칙 평면, 정상적인 치아 형태를 만들었기 때문에 오버젯, 오버바이트가 정상적으로 형성되고 안정적인 정적 교합을 볼 수 있습니다. 앞구기 형태는 수술 전에 이렇게 찌그러져 있었지만 임플란트 위치와 기울기를 잘 조절함으로써 이상적인 위치에 식립하여 규칙적인 악궁 형태를 형성할 수 있었고, 교합력을 보았을 때도 좌우 정적 교합의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주위염에 의해서 함몰된 치조골을 조금이라도 있을 때 빨리 발치하고 임플란트 재식립하는 것이 유일한 치료 방법입니다. 여기 함몰되어 있지만 리치 스플릿 테크닉을 이용하여 임플란트를 식립하였기 때문에 이 위치에 식립되었고, 그러므로 25번의 임플란트 중심이 센터에 올 수 있습니다. 수직접근법에 의한 상악동 거상술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남아있는 2mm의 치조골을 10mm의 치조골로 향상시켰고, 이로 인해서 임플란트를 보다 긴 10mm짜리 임플란트를 식립하여 장기간 임플란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치조골 함몰이 보이고 함몰에도 불구하고 치자의 임플란트 크라운의 악궁 형태는 규칙적인 악궁 형태로 제작하여 안정적인 교합을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치료 후 보시면 우측에 비해서 좌측에 임플란트가 많이 기울어져 있고
대구치 교합을 만드는 게 오히려 교합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아래쪽에 대구치이기 때문에 상악을 대구치를 만들어 줘야 훨씬 더 교합이 되는 면적이 넓어지고 이로 인하여 훨씬 더 안정적이고 잘 씹히는 교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에 24번, 25번 두 개를 심었다면 대구치와 소구치 두 개가 교합되기 때문에, 또한 3개를 심었다면 26번조차도 소구치 사이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소구치가 3개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아래쪽 2개의 대구치와 교합한다는 것은 교합력 손실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4번을 과감히 버리고 25번과 26번으로 임플란트 식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버젯, 오버바이트 관찰되고 교합 평면조차도 규칙적으로 보입니다. 교합력 보시면 좌우측 교합력 비슷한 걸 알 수 있고, 이거는 사랑니이며 거의 비슷한 걸 알 수 있고, 전방으로 갈수록 교합력이 줄어들긴 하지만 클래스 3 앞니 반대 교합이기 때문에 견치에 교합력이 많이 가해지고 앞니에도 어느 정도의 접촉이 생긴 이유는 그겁니다. 클래스 3이기 때문에. 하지만 클래스 3라도 어금니 교합을 많이 만들어줘야 앞니에 부담이 적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구치부의 교합력을 많이 가도록 해줘야 되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 교합을 앞니는 덜 닿게 하고 어금니를 많이 닿게 해야 되지만 클래스 3 경우에 대부분 앞니 쪽으로 많이 교합력이 가게 되고, 그것을 어느 정도 앞니가 힘이 덜 가도록 어금니를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거는 치과 의사의 능력이고, 그거는 능력에 달려있는 문제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리뷰해보겠습니다.